오버 컴팩션인 경우 가다짐이 되어 가지고 CBR 곡선이 정상적인 곡선처럼 이렇게 다짐해서 달려서 10, 25, 50 이렇게 가면 정상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수정 CBR 값은 55의 다짐 시료의 수침 CBR로 한다. 그래서 뭐 95% 이런 게 아니고 55일 때 이 값을 가지고 요때 해당하는 요 값을 수정 CBR 값으로 채택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곡선이 CBR 곡선이 이렇게 가지 않고 툭 꺾여버리는 어떤 재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55회 때 가장 다짐 횟수가 많았을 때의 그 수침 CBR 값을 수정 CBR로 채택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침 CBR, 수정 CBR, 이거 뭐 궁금하죠? CBR 시험을 할 때 4일간 96시간 동안 물에 담근데서 수침 CBR 하는데 횟수마다 처음부터 4일간 담굽니다. 그 수침 CBR, 이거는 뭡니까? CBR 시험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수정 CBR의 개념을 이야기죠. 채택된 그 CBR 값을 수정 CB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판제하시험으로 다짐도 규정하는 방법.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도로하시는 분들은 평판제하시험으로 다짐도 측정을 하죠. K값으로. 그래서 지방 개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만 K값으로. 요거는 기초등을 할 때는 이 지방 개수에서 치마량이나 하중 강도를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지지력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뭡니까? 이 K값으로 한다. 우리가 도로에서 각 구조를 보면은 노체가 있고 노상이 있고 동방층이 있고 보조기층 구조물 뒤처음이 있고 뭐 보조기층이나 구조물 뒤처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치마량을 0.125, 아스팔트 포장에서 0.25 정도로 봅니다. 센티미터. 그 다음에 평판제하시험 결과 K값은 노체, 노상, 동상방기층, 보조기층 구조물인 경우에는 10, 15, 20, 20 값이죠. 시멘트 포장일 때, 아스팔트 포장일 때는 15, 20, 30,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멘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CA죠. CA.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노노동보디 이러네요. 노노동보디. 그래서 노노동보디인데 10, 15, 20, 20. 시야 노노동보디 시야 10, 15, 20, 20.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 올라가죠. 15, 20, 30, 30 이렇습니다. 요거는 공학 단위고 지금은 이런 공학 단위보다는 뭐를 합니까? 저걸로 하죠. SI 단위 킬로뉴턴 퍼 메타 자성. 이런 경우는 10에다가 10 곱하기 0.98 9.8 해주시면 돼요. 9.8 해주시면 여기 뭡니까? 98이 되죠.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98.1 킬로뉴턴 퍼 메타 자성. 이건 147.1 킬로뉴턴 퍼 메타 자성. 15에다가 9.8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값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인 경우는 뒤처음인 경우에는 이 치마량을 0.25까지 보고 K값은 30 이상으로 본다. 이게 기본 기준인데 뒤처음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치마량 값을 어떻게 본다?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이든 0.25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K값을 하지 않고 현장 들밀도 시험 상대 대림도로 했을 경우에는 알고 계시죠? 노체 90%, 노상 95%, 동방층 95%, 보조기층 95%. 이러한 기준으로 도로 등에서는 다림도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밀도. 자, 이 상대 밀도는 주로 모래 집안에서 다짐들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 상대 밀도는 어떻습니까? 용어정의 설명 문제로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 상대 밀도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고 최종 공식은 또 요거죠. 요게 최종 공식이니까 암기를 해주시고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되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시고 이해가 되시면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공식만 암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왜 그리 놓았느냐? 이 공식을 암기할 때 헷갈리니까
개념을 잡고 공식을 암기하라는 뜻에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답안지 이렇게 복잡한 내용 안 그리셔도 돼요. 만약에 상대 밀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까지 그려주고 공식을 적어주면 더 좋겠죠. 이 공식 유도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사 공부에서요. 이런 까지 설명하면 좀 유치하죠. 시간도 급하고 바쁜데 이런 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시험 시공, 시험 다짐. 우리가 시험 시공이나 시험 다짐 요것만 별도의 어떤 문제로 출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시공, 시험 성토, 다짐 장비의 종류나 규격인 횟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 자, 시험 성토의 정의. 시험 성토의 정의. 현장 다짐에서 소요의 다짐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토 재료에 적합한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 시스템, 체제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다짐이 되도록 일정 구간을 설정하여 시험 다짐을 실시하는 것, 또는 뭐 생각이 안 나면은 다짐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일정 구간 설정해서 시험 다짐을 실시하는 것,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이 문구는 꼭 여대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와 같은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또 출제 채점하시는 분에게 전달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짐 장비는 시험 다짐할 때 다짐 장비는 본공사 사용될 도자나 그레이드나 살수자 롤러 등을 사용해야 된다. 시험 다짐할 때 썼던 장비를 쓰지 않고 다른 장비를 또 쓰면 안 되겠죠. 뭐 고장이 나면 다른 장비를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동일 규격, 동일 어떤 회사의 장비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시험 다짐을 다짐 방법은 포설 두께라든가 다짐 횟수라든가 다짐 속도, 적정 함수비 등을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시험 다짐 구간의 시공, 통상 면적 한 400제곱미터 내로 하고 재료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로서 시험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시험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고, 이런 결과 보고서는 시험 다짐하는 일시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장비 규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의 각종 시험했던 시험 결과가 쭉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험 다짐한 결과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결과물은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자, 토공 작업 시 시험 성토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짐 횟수가 있고 건조 밀도 값이 있는데, 요게 시험 시공 결과 소요 다짐 횟수라고 결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 다짐 횟수 이상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요 이상으로 다져주면은 요러한 값이 확보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은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 지침이나 이런 곳에 좋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은 한국도로공사 관련 자료를 보시면은 많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요즘은 시중 출판사 등에서 어떤 참고 문헌으로 이렇게 발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조금 구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은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암버렉 삭기 시공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노트에 그 공부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결론이나 맺은말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런 암버렉은 삭기할 때 이렇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암버렉 성도 재료는 최대 깊이 30cm 이하라 하고, 일정의 낮은 두께는 30cm 초과 금지하고, 암버렉과 일반 재료는 분리해서 시공한다. 자, 댐에서는 점토, 필터, 트랜지션 존, 암버렉 존이 있다. 도로에서는 노상, 일반 재료, 입토조정청, 암버렉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진다. 뭐 트랜지션 존, 요거 궁금하시죠? 요거는 제가 강의하는 댐 편에 보시면은 요 강의가 상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사와 암버렉 삭히 시 다짐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와 연관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A-라는 문제가 나오고 A2-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연관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시험에서. 이해되시죠? 이것으로는
파생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생 문제. A라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 A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다른 어떤 문제에서 A 제로에서 A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A 하부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따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콕 찍어서 이것을 우리는 찍힌 문제다, 이렇게 찍힌 문제. 콕 찍어서 문제를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한 통으로 같이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문제를 쭉 공부인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출 문제만 가지고 그 기출 문제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적혀있는 내용만 가지고 달달달 암기하시면은 시험 치러 가시면은 또 떨어지죠. 그러신 분들이 몇 점이냐? 통상 55점에서 59점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항상 58점, 59점 맞다가 포기하면은 죽을 때까지 합격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고를 좀 넓히셔야 돼요.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딱 정답에 꽂히시면 됩니다. 기술시험 정답 없습니다. 폭넓은 어떤 공학 지식을 가지고 답을 쓰는 게 기술사 시험 답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